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국힘당 측에서도 이념 싸움을 중지하고 민생을 위해서 애쓴다, 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이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념과 민생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그 격동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의 대통령 중에 가장 이념적인 대통령입니다. 대충 한국 정치사의 분수령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던 시점으로 본다면 그 뒤로는 사실 우측 진영에는 이념이라는 것을 가진 대통령이 전무했어요. 그러니 지난 수십 년간 좌파가 역사와 교육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재가공하면서 판을 까는 동안 우측은 그저 손을 놓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파는 정권이라는 것을 자기 쪽이 대통령을 해먹는 5년짜리로 쪼개서 받아들여 왔지만 좌파는 정권을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로 여겨왔고 지금도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질 수밖에 없어요. 반일 감정, 일제에게 악랄하게 수탈당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이에요. 한국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과 국뽕으로 채워지게 된 것 또한 그저 역사학계라는 것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소설을 써내려간 것뿐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역사학자는 없었느냐? 있었지만 철저히 배제당하고 철저히 땅에 파묻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역적 취급을 받습니다. 왜? 지난 수십 년을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으니까요. 서양이 지하철을 뚫을 때 한반도에서는 도망친 노비나 잡으러 다녔습니다. 황제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귀족이 돼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우리는 너무나 찬란해서 계승해야 되는 나라라고 배웁니다. 조선이 찬란해야만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원수가 되니까요. 이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나이브한 거죠. 정말로 오랜만에 대한민국은 그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가장 이념적인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그런 정부가 이제 이념 투쟁을 벌이고 민생을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 레토릭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반은 이념을 위해서 민생을 희생해 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워딩인가요, 이게?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민생을 멀리하고 이념 투쟁을 해왔다. 이제 이념 투쟁을 버리고 민생에 다시 신경을 쓰겠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위기가 닥치는 것도 당연하죠. 문재인이 망쳐놓은 펀더멘털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혼자서 불황을 겪었어요.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2자릿수로 감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얘기 아니에요. COVID-19, 우한 괴질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전 2018년, 2019년 얘기예요.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C가 줄어들고 G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뒤에나 나오겠죠. 설비 투자는 원래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쯤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라이브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뒤면 금리는 오르고 설비 투자가 꺾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걸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정권 교체를 한 거라고요. 민주당은 100% 지들이 싸놓은 이 똥을 윤석열 정부가 싼 거라고 공격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 됐죠. 그런데 그게 민생을 포기하고 이념을 따른 탓입니까? 천만에요. 한국과 북괴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와 인권이 없는 사회,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위에 세계적인 기업을 여럿 가지고 있는 국가,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남북이 분단되던 시점에는 북이 오히려 우리보다 상황이 나았어요. 약간 더 잘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원도 있었고 육로 무역, 육로 운송이 가능했죠.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섬나라였어요.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다면 북쪽 주민들도 똑같이 부지런했습니다. 교육 정도, 체력 조건, 성향 전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단 한 가지였어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념으로 택했고 다른 한쪽은 공산전체주의를 이념으로 택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잘 나가다가 몰락한 나라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똑같아요. 바로 이념 때문에. 엄청난 자원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 하늘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로도 이념은 뒤집을 수 없었어요. 잘못된 이념을 가진 나라는 망했고 가난해졌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돌 위에 철로 집을 지을지 모래 위에 모래로 집을 지을지를 결정하는 게 이념인데 우리는 마치 이념이라는 것은 배부릅고 등 따숩고 세상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들여다보는 부자들의 취미생활 같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자꾸 지금은 이념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통령실에서 저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좌파들이 일제히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끝내서 환영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보면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념에 경도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고 외치는 자들이 괴상하게도 항상 남들 보고는 이념은 철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괴상하지 않아요? 이념이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이념입니다. 올바른 이념 없이는 민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한국이 지금 잘 나간다고 배돼지에 썩은 기름이 껴서 천지를 모르고 잘못된 이념을 받아들인다? 소비에트, 쿠바,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던 그 나라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8대 경제력, 북중 남미 한가운데에 위치한 천혜의 내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왜 졸지에 그 꼴이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념을 그야말로 이념 논쟁만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배부른 논쟁이 되겠죠. 이념을 철학의 영역으로 한정한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제가 늘 정치는 내 편을 늘려가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는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고 이념을 실현하려면 내 이념으로 남을 설득해야 돼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투쟁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 바로잡기, 당연히 간과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지만 국민이 그 가치를 느끼려면 우선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는 변화는 무엇이 있느냐? 무슨 석판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을 목숨을 건 모험 끝에 발굴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고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 활동의 자유를 늘려가고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당연히 현재보다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가가 왜 오르느냐? 리스크 단위당 기대되는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요. 그럴 거라는 증거가 있느냐? 있죠. 세계 경제사가 그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성장한 경제, 모든 성장한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운용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를 때 혁신이 일어나고 인류의 삶이 도약했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원칙을 따라가서 국가 경제가 좋아진 예, 역사상 영회. 규제를 늘리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 나라, 역사상 영계. 정부가 혁신을 일으키고 정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한 예,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장 가까운 예로 도널드 트럼프만 해도 법인세 줄이고 해외 자산 면세해주고 규제를 한 달에 1000개씩 걷어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대파들은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었는데 그 결과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호황이었어요.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대주주 배만 불린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렇게 면제된 세금은 전부 시설 투자와 직원 임금으로 뿌려졌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 수십 년째 7.25달러예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는 변두리는 12달러, 도심은 15달러를 안 주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 같은 선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만 성장한다면. 경제 성장의 결실을 누가 누렸습니까? 가장 교육 못 받고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부터 수익이 늘었어요.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 있었다고 제가 여기서 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시겠죠. 규제가 실제로 풀어졌느냐? 아니요. 세금이 실제로 줄어들었느냐? 아니요. 경기가 안 좋은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시장 전체의 고금리 기조가 시작됐는데 한국 혼자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리자고 주장할 수도 없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할 때는 삶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해왔느냐? 비서 냄새 맡다 사라진 놈이 임기 내내 재건축 재개발을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초기에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었어요. 재건축한다고 풀어줬다고 누가 욕하면 더 풀어라. 다른데 또 풀어라. 서울, 경기 여기저기에 수십 년 된 썩은 단지가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느끼고 꿈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알아서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문재인은 부동산으로 국민들을 막창을 냈는데 국민 협박질이나 하고 지들은 뒷구녕으로 다 헤쳐먹고, 그런데 윤석열은 완전히 정반대네. 이걸 보여주는 걸로 정부를 시작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은 오원순이라고 불리고 국토부 장관은 귤재앙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건 민주당 쓰레기들이 알박기를 해서 안 된다고 치고 행정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저처럼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를 연예 스포츠 빼고는 다 읽는 사람조차 못 느끼는 변화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삶이 변하지는 않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장사는 안 되는데, 근데 홍범도 동상을 이전한대. 나는 40년 된 썩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구청 주무관 한테 1년째 트집이 잡혀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미치겠는데, 재건축도 없고 규제 협파도 없고 세금만 줄창 내고 이러면 당연히 홍범도 동상은 깨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거기에 공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요. 내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뉴스에서는 맨날 저런 거나 떠들고 자빠졌네. 에라이 쌍! 이러면 개혁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금도 너무 늦은 그 변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국민의 저항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해냅니까?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이 꼴이 된 건 지금 정권의 책임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공작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현 정부의 책무죠.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일단 차치하고,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가장 다른 것이 뭐냐? 자유주의는 실제로 사람의 삶을 낫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을 오늘보다 낫게 만들 실체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뭐다? 공산당이죠. 왜 공산당은 말이 많느냐? 사람을 가난하고 배고프게 만들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성과로 말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실체 있는 비전으로 사람을 설득합니다. 이념이 민생을 틀어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념 논쟁에서 우리 진영이 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이 틀어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념을 걷어낸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전 세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국가와 수없이 많은 사회가 실험을 해서 효과를 입증한 바로 그 정책들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물어물 두어 달 지나간 것 같으면 어느새 또 대선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도 국민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대선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가 될 겁니다.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패배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